네, 이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절차 없이 일방 처리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국회가 내놓는 이런 여러 가지 세법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적에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당에게 거대한 다수를 했을 적에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질서를 무시하고서 모든 일을 하라고는 표를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는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공수처 후속법안 등이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3차 추경이나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또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아마 21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결국은 아마 뭐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어쨌든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21대 국회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진 않겠지만 쟁점이 붙은 사안들 있잖아요. 찬성밭대가 쟁점이 붙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수당의 절대 다수당이죠. 절대 다수당의 좀 폭주 기관차, 그렇게 제동 장치에 안 달린 폭주 기관차 운행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게 민심이라는 게 참 얼마나 조변스럽게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룰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좀 막 밀어붙이는데 저러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런 세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 문제까지도 오늘까지 보면 많은 법안을 어제 법사위, 오늘 본회의, 그다음에 내일은 뭐 국무회의 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밀어붙이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은 좀 여권 전체가 다음에 정권 창출을 위한 일종의 그 시간 타임 테이블대로 시간표대로 가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을 정치를 해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를 끝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로 쟁점을 삼으면 오히려 자기 지지자층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도 세 사는 사람이 세입자가 많고 그다음에 다주택보다는 일가구 주택 가진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보다 안 낸 사람이 많은 이 구조에서는 언제 끌고 가면 좀 정치적으로도 나 유리한 거다 이런 정치적 계산까지 좀 깔려 있는 그런 여당의 여권의 총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한마디 하면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나 뭐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지금 최근에 아마 부동산 특히 이제 전월세가 상승하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을 늘려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도 늘려야 되지만 수요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저는 아마 김태형 원내대표 얘기 중에요. 1가구 1주택 시대 열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가구 대 주택 비율을 하면 100%가 넘었습니다. 근데 무주택자가 44%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부의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집을 하나씩 나눠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실거주 목적의 한 가구만 가져라. 그게 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임대 사업자가 한 50만 되는데 이분들이 한 150만 가구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살 수 있게끔 하자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이런 어떤 1가구 1주택 큰 기조는 뭐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그동안 통합당이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좀 부재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아무래도 윤희숙 의원 발언이 많은 화제를 낳아서 그런지 오늘 반대 토론을 하고요. 표결에는 좀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설득에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내 전략이 집중도라든지 뭐 하나의 뭐랄까 공격 포인트를 잘못 집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176대 103이라는 게 절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계속 강조하지만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여당 의원의 1.5명 몫을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능력,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연설이라든지 SNS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말씀하신 윤희숙 의원이 그런 이제 하면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 내에서 이렇게 계속 투쟁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죠. 발언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국민 정책 보고회 같은 거 자꾸 해줘야 돼요. 지역구에 가서 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힘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지를 못했다.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다니면 국민 속에서 아하라고 하면서 우리 야당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람이 좀 늘어날 겁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휴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휴가까지 취소하고 돌아왔는데요.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뭐 휴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대통령이 가면은 밑에 뭐 수석들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갑자기 사실 어찌 보면 이 수해가 많이 나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 중부 지역만 있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광주는 또 햇빛이 쨍쨍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용 능력이라든지 지금 안타까운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족끼리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구하려다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일단 홍보도 하고 위험 지역은 대피하게끔 이런 걸 사전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또 우리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 이 긴급한 어쨌든 이런 수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도 특보 체제로 그래서 네네. 진행을 하고 지금 비 피해 상황도 계속해서 속보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 피해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통합당의 좀 전략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런 반대 토론 전략도 있고 뭐 손으로 X자를 하거나 야유를 네. 보내는 걸 금지한다 이런 방침도 있어서 지금 통합당이 어떻게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 물론 반대 토론도 하지만 그럼 이제 지금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대안 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금 부과하면 반대, 세금 폭탄이다. 아니면 뭐 공급책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그린벨트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이 제시하는 안과 야당이 제시하는 안을 비교해 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결국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 들어왔을 때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불평등 시정하겠다 문제든지 교육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후폭풍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윤
윤준병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다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정작 지난달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는요. 전월세 전환 추세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주장한 내용과는 좀 정반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민심의 국민의 눈높이 그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뭐 한마디로 보면 세상 물정을 현실을 좀 잘 모르는 말씀 아닌가.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좀 역사적 이유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주거 안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단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자 안 내고 뭐 서로 돈 빌려준 것처럼 해서 입주자들을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또 세입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한 자기 목돈에 다 돼가지고 살아온 건데 이것을 월세로 바꾸자. 월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 앞에 원룸도 학생도 저도 학생이 있습니다만 5, 60만 한다고 5, 60만 원 예. 원룸이 하나가.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월세로 만약에 다 많이 전환하게 되면 지금 내놓은 법안을 보면 다 월세로 전환할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원룸 하나 100만 원 시대는 눈앞에 두고 있고 잘못하면은 3, 4인 가족이 생활하면 월세 2, 300만 원 시대로 접어들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이렇게 더 물가 비싼데 이런 것은 좀 물정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는 온당하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잘 모른다고. 이거 사실 전문가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이는 현상은 정부 여당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잡힐 거라 그러지만 당장 나타난 현상 보면 예를 들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든지 당장 전세 값이 팍 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혼란에 대한 이런까지 다 과연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밀어붙이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답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 네.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뭐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전세 살다가 어쨌든 자가를 산단 말이죠. 네네. 은행 대출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런 분들이 아마 월세 산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뭐 학생들이 사는 게 그렇지만 결혼해서도 월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뭐 이혼 소송 이런 게 해보면 몇만 원짜리 뭐 사월세 살다가 전세집 사서 그다음에 집 샀다. 그게 10년, 20년 동안 쭉 스토리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월세를 선호하는 주인들이 많아요. 전세 돈 굴릴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맞지만 그래도 전세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기존에 어쨌든 유지됐던 제도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약간 우리 IMF 때나 그 외환위기 같을 때 집값이 전세값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작용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금 회수가 안 되고 또 은행도 약간 부도가 나고 개인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아마 임대차 3법 때문에 저는 아마 전세가 약간 줄어든다 보다는 일단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크다고 보는데 저도 뭐 이게 뭐 좋고 나쁨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정착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마 공공임대 같은 것도 뭐 월세로만 하지 말고 전세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족한 전세도 좀 메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이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를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함께 보시면 이낙연 의원이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하락세가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6%포인트 차로 2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는데 점점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월간이죠. 네네네. 예. 지금 어쨌든 특이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고 계속 그다음에 이재명 뭐 지사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고 윤석열 뭐 총장은 좀 다른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전당대회 중이고, 예. 근데 이낙연 후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보통 전당대회를 하면 그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네.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또 1위 하는 후보들한테 좀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만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지지는 좀 떨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할 지점이 많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발 떨어져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지사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전당대회 기간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수혜 효과를 오히려 이낙연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디 정당에 소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범야권 주자 가운데 눈에 띄는 1위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리고 사실은 좀 말씀하셨지만 현 정당, 그러니까 미래야당, 미래통합당 이른바 그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들이 좀 반성해야 되죠, 반성.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링에도 안 들어오고 들어올 수도 없는 지금은 현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렇게 야권의 후보로 부상되는 것 자체가 기존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결국은 이게 다 이 정부하고 특히나 추미애 장관이 다 키워주신 거예요. 결국은 매일 아침마다 신문에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은 핍박받는 강골 검사 원칙 지키다가 출발이 뭡니까? 결국은 미안하지만 기성전 조국이에요, 조국. 조국 법무장관 조사하다가 핍박받는구나. 이 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졌던 그 흐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한때는 좋은 검찰총장이라 그러지만 이제는 핍박하는구나. 불쌍하다. 이래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어제 그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서 거의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놨는데 뭐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이런 네네.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이렇게 했죠. 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했는데 어쨌든 이 단어, 두 가지 단어죠. 결국은 독재와 전체주의. 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하는 걸 입법 독재라 그러면서 전체주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뭐 법치주의를 준수하겠다든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3위 정도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뭐 야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그전에는 빼달라 그랬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빼달라는 말을 직접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치적인 발언도 이게 사실은 독재, 전체주의 맞냐 틀냐에 떠나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맞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인데 검찰총장이고 이게 정치적인 발언에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약간 지지율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 저는 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든가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수사 지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통합당에서 환영 논평을 냈어요. 드디어 뭐 칼잡이 귀환했다. 네네. 라고 보면 어찌 보면 이제 통합당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마디만. 예. 저는 그렇게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다음에 양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이 비트는 상식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말했어요. 유심으로 저는 주와 대상이 별로 없어. 다시 말하면 누굴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가 애매해요. 이 미묘한 걸 본인이 노렸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뒤에 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본인이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고 끝까지 내년 7일 임기를 마치겠다는 각오까지 읽혀져요.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지금 수사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중앙지검에서 아직 손 놓고 있죠.
선거 끝나면 한다고 한 지가 뭐 석 달 넘었는데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죠. 옵티머스 사모펀드 조작 사건, 무슨 라임,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회계부정 전부 다 검찰에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